어머니! 제발 내려오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온다고 해. 돌아온다고 하면 내려갈 거야.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왜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려 목숨을 걸었고, 어머니는 왜 아들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내건 걸까요? 강남에 수십억짜리 건물을 가진 부유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에게 평생 부족함 없이 해주었다고 말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차장에서 남의 차를 닦으며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한마디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대로변에서 골목 하나만 들어서면 4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1층 간판은 10년째 바뀌지 않은 부동산 중개소가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건물 같지만 이 건물 하나의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 바로 말순이었습니다. 올해 73살인 말순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사진 속 남편은 40대 초반의 젊은 얼굴 그대로인데 사진 앞에 선 말순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죠. 여보, 우리 좀 잘 되게 지켜봐줘요. 말순은 매일 아침 이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진호가 겨우 12살이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어린 진호의 손을 꽉 잡은 채 말순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말순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만이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훈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순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를 굴리고 굴려 지금의 상가 건물로 불려놓았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한 번도 굶기지 않고 한 번도 남 앞에서 기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말순은 이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훈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진호는 올해 42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회사에 다녀보기는 했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결국 진호는 어머니의 상가 건물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걷고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세입자들의 불만을 듣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말순은 아들에게 매달 넉넉한 관리비 명목의 월급을 주었고 진호는 그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불만이 없었냐고요? 글쎄요, 불만을 느끼기엔 너무 오래 이 생활에 젖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말순은 아들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에서 고급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진호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고르고 말순이 계산하고 말순이 아들의 옷장에 직접 걸어두었죠. 그리고 아들이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면 빠뜨리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다 엄마가 사주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야. 진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현관문을 나서며 작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말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말순의 하루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진호가 제 시간에 건물에 출근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점심에는 뭘 먹었는지 물었고, 저녁에는 몇 시에 귀가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진호가 친구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를 캐물었죠. 42살 성인 남자에게 하기엔 좀 과한 질문들이었지만 말순의 세계에서 진호는 여전히 12살의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손을 놓는 순간 어딘가로 넘어지고 말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말순에게 한 가지 커다란 근심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42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진호에게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0즈음에 회사 동료와 사귄 적이 있었지만 말순이 여자의 집안과 학벌을 트집 잡으며 집요하게 반대한 끝에 결국 깨지고 말았죠.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말순의 기준을 통과하는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순 자신은 아들의 결혼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순이죠. 어떤 여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말순에게 아들의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써내려온 완벽한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 훌륭하게 장가보내고 예쁜 손주를 안고 웃는 할머니. 그 그림이 완성되어야만 말순의 훈장은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지면 말순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내가 진호를 이만큼 키웠다고 음조리는 입술은 뿌듯함으로 미소 짓고 있었지만 영정에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 미소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이 말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진호가 언젠가 자신을 떠나면 어쩌나, 이 커다란 집에 정말로 혼자 남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이 새벽마다 가슴팍을 쥐어짜듯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이 공포를 지우는 방법을 오직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 쥐고 아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면 아무도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줄을 쥐고 집을 쥐고 아들의 시간표까지 쥐면 이 세상에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순의 사랑은 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꽉 쥐는 것,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말순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말순의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한 사람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장하게 된 것은요. 말순의 집은 강남 주택가 안쪽에 자리한 2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에 지은 집이라 벽돌 하나하나의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지만 말순은 해마다 꼬박꼬박 손을 봐서 겉보기에는 여전히 번듯했죠. 넓은 마당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계절마다 꽃이 바뀌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유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이었죠. 옆집에는 말순과 비슷한 또래의 경숙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집은 말순의 양옥에 비하면 소박한 편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를 개조한 2층 집으로 대문 페인트도 좀 벗겨져 있었고 마당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작은 공터에 빨래가 널려 있는 날도 많았죠. 말수는 그런 경숙의 집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경숙보다 훨씬 낫다는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우월감은 매주 토요일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경숙의 집 앞에 차가 한 대, 많을 때는 2대까지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먼저 뛰어내렸죠.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말순의 거실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경숙의 아들 내외가 반찬통과 과일 상자를 들고 내리면 경숙은 대문 앞까지 나와 연신 웃음꽃을 피우며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말순에게는 모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TV 볼륨을 높이고 일부러 청소기를 돌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2층 안방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는 벽을 타고 올라왔고 경숙이 손주에게 우리 강아지 왔어? 하며 껴안는 목소리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럽기만 하지 저게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도 말순의 발은 어느새 2층 창가로 향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경숙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경숙의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 모습. 그것은 말순이 가져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커튼을 다시 닫을 때면 말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부러움 때문인지 말순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부러움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에 금이 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동네 노인정은 말순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노인정에 나가면 그곳에서도 경숙은 늘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숙은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아들이 보내준 여행 사진을 자랑하기도 했죠. 주변의 어르신들은 경숙이는 팔자가 좋아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라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수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한마디를 쏘아붙였습니다. 애 키우는 게 뭐가 좋아? 주말마다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돈 타가는 거지. 노인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경숙은 민망한 듯 웃음으로 넘겼지만 말순의 날카로운 말투의 분위기가 서늘해진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말순은 그 서늘함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뻣뻣한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승리감이 아니라 허탈함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고 있는 진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말도 짝짝이에 턱수염도 깎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못마땅했습니다. 말수는 아들 앞에 서서 리모컨을 빼앗으며 퍼부었습니다. 너는 누굴 닮아 이렇게 쑥맥이야? 40이 넘도록 여자 하나 데려오지 못하고.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말수는 닫힌 방문을 노려보다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아들에게 쏟아낸 것이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경숙에 대한 질투였다는 것을 말수는 끝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그 격차는 더욱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숙의 가슴에는 손주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이 달렸습니다. 색종이를 오리고 풀칠한 흔적이 역력한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가장 값진 꽃이었죠. 경숙은 그 카네이션을 하루 종일 떼지 않고 다녔습니다. 말수는 그날 진호에게서 받은 것이라곤 백화점 상품권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말순이 준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죠. 말수는 그날 저녁 옷장에서 명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산 것이었지만 가방을 어루만지는 말순의 눈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가죽이 색종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순의 가슴을 쓰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내가 진호를 잘 키우고 있다는 독백을 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왔죠. 여보, 나 이대로 지는 거야? 말순에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재산도, 집도, 옷도 자신이 더 나은데 유독 가족이라는 한 가지에서만 경숙에게 밀린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순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경숙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완벽한 가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고 그 한가운데 자신이 당당하게 앉아 있는 그런 사진 말입니다. 결심은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말수는 며칠 뒤 진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자 말수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말 잘 듣는 애로 골라줘요. 우리 진호한테 딱 맞는 애로. 상담사의 눈이 통장 잔액에서 멈추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수는 평생을 살며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이 여자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걸 말수는 아직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중개업체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진호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리모컨을 집어 TV를 꺼버렸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낯선 흥분이 서려 있었죠. 진호야, 엄마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말수는 아들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에 착하고 젊은 여자가 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겠느냐고요. 진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아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내 이름으로 넘겨줄게. 진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분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힌 겁니다. 상가 건물의 시세를 모르는 진호가 아니었으니까요. 말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의 모든 표정을 읽어온 여자였습니다. 말수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다정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살겠어. 결국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 엄마가 눈을 감겠니? 진호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42해를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온 남자에게 어머니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차라리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진호에게는 이 집을 나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월급, 어머니가 관리해주는 통장,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그것들이 사라진 삶을 진호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좋을 대로 하세요. 진호의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의도 거절도 아닌 그 무기력한 한마디를 말수는 승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승낙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말수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2주 뒤 말수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중개업체 직원과 함께였죠. 비행기 안에서 말수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경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다려라 경숙아, 나도 곧 며느리가 생기고 손주가 생기면 내 앞에서 당당하게 웃어줄 테니까. 말순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베트남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말순이 만난 여자, 흐엉은 24살이었습니다. 진호보다 18살이나 어린, 아직 얼굴에 소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자였죠. 흐엉은 허름한 집 마루에 앉아 말순을 올려다보았고 그 옆에는 흐엉의 부모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흐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꼼꼼하게요. 얼굴은 갸름한지, 이는 고른지, 손은 부지런해 보이는지. 중개업체 직원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말수는 흐엉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흐엉의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이 거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해로 할게요. 말순의 결정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흐엉의 부모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건넸습니다. 흐엉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고 동생들의 학비를 대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4살 여자의 미래가 봉투 하나와 교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흐엉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잘해주면 다 좋을 거야. 그 말에 담긴 진심은 하나였습니다. 잘해주면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면이었죠. 하지만 낯선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흐엉은 말순의 미소만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로 돌아온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순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을 빌리고 하객 명단을 직접 작성했죠. 그 명단의 맨 윗줄에는 당연히 경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경숙에게 청첩장을 건네며 생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호가 드디어 장가를 가.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경숙은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말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했고 경숙은 말순의 성격을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은 경숙의 걱정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시어머니 자리에 당당히 앉아있을 그 장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말순은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진호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흐엉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설렘이나 기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하객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의금 봉투가 쌓이고 축하 인사가 오가는 소란 속에서 두 사람의 미묘한 표정은 그저 묻혀버렸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없이 바로 시작된 것은 흐엉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니, 삶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숨이 막히는 나날이었습니다. 말수는 흐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2층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흐엉의 하루를 분 단위로 설계하기 시작했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말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것. 식사 후에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할 것. 점심은 말순이 정해주는 메뉴대로 만들 것. 오후에는 말순의 어깨를 주물러 줄 것.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마치고 9시 전에 방으로 들어갈 것. 한국어 학원에 다니겠다는 흐엉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어는 집에서 내가 가르쳐 줄게. 바깥에 나가면 쓸데없는 것만 배워. 말순이 흐엉에게 가르친 한국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는 법,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는 말투,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단어. 흐엉은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말순의 언어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깥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말순은 결혼 첫 주에 흐엉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베트남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으면 자신의 전화로 하라고 했지만 말순이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흐엉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흐엉은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전화를 끊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들었고 아내의 눈이 부어있는 아침을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시선과 마주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진호는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렸고 일부러 늦게 들어와 잠든 흐엉의 등만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호의 잠은 매일 밤 늦게야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분고분하고 아들은 순종적이고 집안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말순은 매주 토요일 옆집에서 들려오는 경숙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곧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내가 손주를 안고 경숙이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날이 곧 올 거야. 하지만 말순이 설계한 이 완벽한 구조 안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흐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에게 흐엉은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었고 역할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줄 도구였습니다. 도구에게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순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2층 작은 방에서 흐엉은 창밖에 낯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베트남의 밤하늘과 같은 별이 떠 있을 텐데 여기서 보는 별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흐엉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아야 해.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해.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꾹 눌러 담은 감정은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고 그것이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집안의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흐엉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의 반응은 기쁨이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라는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녀는 곧장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가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이제 손주가 생긴다고요. 내가 해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지만 말순은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칭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흐엉의 임신 기간 동안 말순의 통제는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몇 시에 산책을 하고 몇 시에 누워야 하는지까지 말순이 정했죠. 흐엉이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쌀국수가 생각난다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임산부가 그런 자극적인 걸 먹으면 어떡해. 아이한테 안 좋아. 그 말에 흐엉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차려주는 미역국과 된장국을 묵묵히 먹었고 간혹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말순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해. 내 뱃속에 있는 건 내 손주야. 그 한마디면 흐엉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말순은 분만실 밖에서 손주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라기보다 승리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경숙이네 손주는 딸만 둘이었거든요. 말순은 병실에 누워있는 흐엉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딸 하나만 더 낳으면 완벽해. 흐엉은 땀에 젖은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디고 아이를 낳았는데 돌아오는 첫 마디가 다음 아이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흐엉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옆으로 흘러내렸지만 말순은 그것을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말순의 바람대로 흐엉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말순이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구성이 완성된 겁니다. 말순은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복을 입고 아이들을 가운데 앉히고 말순이 맨 윗자리에 당당하게 앉은 사진이었죠. 말순은 그 사진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경숙이 놀러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서너 시쯤이면 말순은 유모차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곱게 차려입은 손주가 앉아 있었고 말순은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잡고 손주 자랑을 했죠. 특히 경숙을 마주치는 날이면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손주 좀 봐. 눈이 이렇게 크고 코가 오똑해. 엄마를 닮아서 이국적이야. 경숙은 웃으며 예쁘다고 맞장구를 쳤지만 말순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태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과시였고 행복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말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충고를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독설뿐이라는 것을요. 집안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분명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의 이면에는 흐엉의 소리 없는 탄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말순이 지었습니다. 흐엉이 베트남식 이름을 넣고 싶다고 했을 때 말순은 한마디로 잘라버렸죠. 한국에서 사는 애가 무슨 베트남 이름이냐고. 아이들이 입는 옷도 먹는 이유식도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는지까지 전부 말순의 결정이었습니다. 흐엉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였지만 이 집에서 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말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흐엉이 부엌에서 베트남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레몬그라스와 생선 소스 향이 집안에 퍼지자 흐엉이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향 부엌에서 어머니 옆에 서서 요리를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때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를 찡그리더니 냄비 뚜껑을 확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당장 갖다 버려. 흐엉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은 냄비를 싱크대로 옮기더니 안에 있던 음식을 쏟아버렸습니다.
국물이 튀어 흐엉이 앞치마에 얼룩이 졌지만 말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녀는 향신료 봉지를 하나씩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냄새나는 걸 집에서 하면 어떡해. 우리 손주들이 이런 거 먹고 자라면 안 돼. 흐엉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향신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몰래 베트남 식료품점에서 사온 고향의 냄새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이었고 동생들과 둘러앉던 식탁이었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자신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흐엉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진호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진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정해주었고 자신은 그저 따라가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첫째가 제 손가락을 꽉 잡던 그 순간 진호의 가슴 속에서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무언가였습니다. 진호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블록을 쌓고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아이들이 까르르 웃을 때면 진호의 얼굴에도 어색하지만 진심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진호가 40해 넘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런 진호가 못마땅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안 하고 맨날 애들이랑 뒹굴기만 하면 월세가 저절로 들어오냐? 진호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말수는 어김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빼앗듯 받아 안으며 내가 볼게, 너는 가서 일해라고 했죠. 진호가 항의하려 하면 말순의 눈빛이 매서워졌고 진호는 결국 또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말순의 통제 중 가장 잔인한 것은 매달 반복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 때마다 말순은 흐엉을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흐엉의 눈높이보다 높이 들어올린 채 말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다 내 돈이야. 내가 아니면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이런 생활을 해보겠어. 흐엉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말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흐엉은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흐엉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참는 거야.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흐엉은 자신에게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24살에 한국에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서사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경숙 앞에서도 당당해졌고 노인정에서도 손주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말수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세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토록 평온한 나날이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말수는 흐엉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베트남 친정에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로 꼬박꼬박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흐엉의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동생들의 학비가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에 흐엉은 이 생활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잘 지내고 있다면 참을 수 있다고, 그것만이 자신이 이 먼 나라에 온 이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직후부터 송금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 흐엉은 말순이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둘이 태어나고 집안이 어수선하니 잠시 잊었을 수 있다고 착한 쪽으로 생각하려 애썼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도 돈이 안 들어왔다고, 동생의 학비 마감이 다음 주라고 조심스럽지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흐엉은 용기를 내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말순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골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흐엉의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 말만은 정확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님, 베트남 보내주시기로 한 돈이 두 달째 안 왔습니다. 말순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애 둘이나 낳아놓고 먹여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직도 딴 주머니 찰 생각이야? 흐엉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딴 주머니라니요. 그것은 흐엉의 돈이 아니라 결혼 전에 말순이 직접 약속한 돈이었습니다. 흐엉의 부모가 딸을 보내면서 유일하게 믿은 것이 바로 그 약속이었고, 흐엉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순은 이제 그 약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흐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흐엉은 아이들이 잠든 뒤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말순이 매달 주는 생활비에서 얼마를 아끼면 친정에 보낼 수 있을까? 아이들 간식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자신의 밥을 줄이면 됩니다. 점심을 거르고 반찬을 아끼고 아이들 옷은 중고로 사면 한 달에 30만 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흐엉은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은 물 한 잔으로 때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사 먹이는 비용을 줄였고 말순 몰래 슈퍼마켓에서 할인 식품을 골라 생활비를 쪼갰죠. 한 달이 지나자 30만 원이 모였습니다. 흐엉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떨림이었죠. 문제는 송금 방법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긴 흐엉이 은행에 갈 수 있는 시간은 말순이 노인정에 나간 틈 고작 한두 시간뿐이었습니다. 흐엉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해외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30만 원을 보내고 영수증을 받아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흐엉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흐엉은 석 달 동안 매달 30만 원씩 친정에 송금했고 베트남의 어머니는 다시 고마워하며 울었고 동생은 무사히 다음 학기 등록을 마쳤습니다. 흐엉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바다 건너 가족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딸이자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말수는 노인정에 가려다가 무릎이 쑤셔서 집에 남았습니다. 흐엉은 말순이 나간 줄 알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방을 챙기는 흐엉의 모습이 거실에서 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흐엉의 움직임이 어딘가 조급했고 가방을 유난히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30년 넘게 세상의 온갖 바람을 막으며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란 칼날처럼 예리한 것이었죠. 말수는 아무 말 없이 흐엉이 외출한 사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속, 속옷 사이사이, 화장품 파우치 안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3장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석 달치, 매달 30만 원, 수취인은 베트남의 이름이었죠. 말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위에서부터 차올라 목을 조이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흐엉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무겁지만 익숙한 침묵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영수증 3장을 들고 눈을 부릅뜬 채로요. 이게 뭐야? 말순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음이었죠. 흐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방 안쪽까지 뒤졌다는 것은 말순이 자신의 방을 샅샅이 수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흐엉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순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산을 빼돌려서 베트남으로 보내느냐고, 내 돈을 훔쳐서 내 식구 배불리느냐고, 이 도둑년아 하는 비명이 벽을 때리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엉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고 말순의 침이 튀는 폭언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에서 돌아온 진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진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는 아이들을 감싸 안은 채 떨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 진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절반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 모든 것을 방관해온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말순이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톤으로 자신에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은 금세 분노를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뭐, 너도 이년 편을 들 거야? 내 마누라가 내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50만 원을 보내주겠다던 약속,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은근슬쩍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어머니의 행동을 진호는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이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와 쓴맛을 냈습니다.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배신감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해? 말순은 가슴을 움켜쥐더니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진호가 놀라서 달려갔지만 어머니의 눈 한쪽이 자신의 반응을 살피듯 반쯤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아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쓰러짐이었습니다. 예전에 진호였다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호의 시선은 소파 위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닥에서 아이들을 안고 떨고 있는 아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흐엉의 눈은 공포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한 가닥 기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주었다는 것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흐엉에게 명령했고 흐엉은 부은 눈으로 부엌에 섰고 아이들은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요. 새벽 3시 진호는 어두운 부엌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진호는 빈 컵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에 금을 내겠다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 벽 안에 갇혀 사는 것만은 못하겠다고요. 어둠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송금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그 평온함은 얇은 유리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수는 흐엉을 예전보다 더 촘촘하게 감시했고 흐엉에게 주는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줄여버렸습니다. 벌을 준 겁니다. 흐엉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라도 억지로 미소를 짓던 흐엉이 이제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무표정해져 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면 한 박자 늦게야 고개를 돌렸죠. 진호는 아내에게 괜찮으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이 항상 거실 어딘가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진호가 건물 관리를 하러 나간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이 노인정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낮잠 시간이니 그럴 수 있었지만 평소라면 현관까지 마중 나오던 흐엉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2층으로 올라가 흐엉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흐엉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아이들은 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흐엉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말순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게도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코방기였습니다.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저러는 거야.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며칠 굶어보면 알아서 기어들어오겠지. 말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흐엉은 한국에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돈도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말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쌓아온 통제의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말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흐엉이 사라진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가 보이지 않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이는 온 집을 뒤져가며 엄마를 찾았고 작은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말수는 처음에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하며 아이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을 밀치고 엄마를 찾아 울었죠. 말순의 팔에 안긴 채로도 고개를 돌려 현관문만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말순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거렸고 작은아이는 새벽까지 울다 지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아이들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아이들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건물에서 돌아온 진호는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과 부엌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진호는 아내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고 말수는 제 발로 나갔으니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누가 봤어요? 내가 봤지. 근데 엄마만 찾으니까 어쩌겠어. 말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차마 예상하지 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 전현 안 와도 새 여자 구해줄 테니까. 다음에는 좀 더 순한 걸로 골라야지. 진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새 여자, 순한 걸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람을 물건처럼 바꿔 끼울 수 있는 부품처럼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아이들의 엄마가 어머니에게는 그 정도의 존재였다는 사실이 진호의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볼에 마른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그 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흐엉을 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진호는 건물 관리를 마치고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흐엉이 갈 만한 곳을 떠올려 보았지만 아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후 흐엉에게 친구가 있었는지 가본 곳이 있었는지조차 진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집에서 몇 년을 살면서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이렇게 없다는 것이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진호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말순의 분노는 며느리에서 아들로 옮겨갔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거역하고 있다는 생각에 말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2층 흐엉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남아있는 흐엉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마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옷가지, 작은 화장품 파우치, 베트남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첩까지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꽃이 흐엉의 흔적을 하나씩 삼켜가는 동안 말수는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일렁였고 그 표정은 분노와 쾌감과 공허함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나간 년의 물건은 남겨둘 필요가 없다. 말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불길이 꺼진 뒤 마당에 남은 재더미를 바라보는 그녀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예상과 달리 흐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올 줄 알았는데 보름이 지나고 보름이면 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이들을 두고 어디로 갈 수 있겠어. 그리고 정확히 한 달하고 3일째 되는 날 흐엉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흐엉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볼이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눈 아래로 검은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의 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흐엉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라는 외침과 함께 달려오는 아이들을 흐엉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엄마의 목을 놓지 않으려고 두 팔로 꽉 감았고 큰 아이는 울면서도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자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엄마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흐엉은 아이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도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개선장군의 여유가 서려 있었죠. 내 말이 맞지. 결국 돌아왔잖아. 말수는 흐엉이 충분히 울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신 좀 들었어? 흐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 그래야 이 집에 들여보내줄 거야. 말수는 벌써 준비해둔 종이와 펜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며 써둔 각서였습니다. 흐엉은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읽는 동안 흐엉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결국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흐엉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각서를 접어 자신의 서랍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는 영원히 자신의 손아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말순이 모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진호가 흐엉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흐엉은 아이들 사이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진호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흐엉의 마르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겁니다. 흐엉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그 눈물 속에 다 담겨 있었죠. 진호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흐엉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준비할게. 그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내를 찾아 헤매며 다져진 처음 보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흐엉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힘이 대답이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라는. 그 밤 말순의 집 2층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2년을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편이 되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아닌 남편으로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로 거듭나겠다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환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이 집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흐엉이 돌아온 뒤 겉으로 보기에 말순의 집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흐엉이 식사를 차렸고 낮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말순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죠. 하지만 이 집안에서 단 한 사람, 진호만은 예전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차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사준 차였죠. 5년 된 중형 세단이었는데
진호는 건물 세입자의 소개로 중고차 딜러를 만나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넘겼습니다. 말순에게는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겼다고 둘러댔습니다. 말순은 차도 제대로 관리 못하냐며 한마디를 했지만 그 이상 의심하지는 않았죠. 아들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를 판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진호가 몇 년간 몰래 모아둔 적은 돈을 더하고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 2명에게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진호가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강남에 건물 가진 어머니를 둔 사람이 돈을 빌린다니요. 하지만 진호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말없이 통장에서 돈을 뽑아 건넸고 다른 한 명은 진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하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요. 진호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다음으로 한 일은 지방에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소도시, 어머니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진호는 건물 관리를 핑계로 외출한 틈마다 인터넷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빌라 원룸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방은 좁고 벽지는 눌럭해 변색되어 있었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햇빛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양옥에는 비싼 커튼이 쳐져 있어 정작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진호는 하루 건물 관리를 빠지고 그 도시까지 직접 내려가 집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안내해준 빌라는 사진보다 더 낡았지만 베란다에서 작은 산이 보였고 골목 끝에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30분도 고민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어머니의 허락 없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진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걸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준비에는 약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진호는 완벽하게 평소와 같은 아들을 연기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에게 인사했고 건물 관리를 성실히 했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연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흐엉이 돌아오고 나서 진호가 더 순해졌다고 생각했죠. 말수는 그것을 자신의 교육이 효과를 본 것이라 믿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상가 건물명의 이전을 미끼로 아들을 묶어두려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슬쩍 화제를 꺼냈죠. 내가 건물 관리 잘하면 내년쯤 지분 일부를 넘겨줄 생각이 있다고요. 예전에 진호였다면 눈이 번뜩였을 그 말에 지금의 진호는 네, 어머니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의 지분. 한때는 그것이 자신을 이 집에 묶어두는 가장 단단한 사슬이었지만 아이들의 마른 눈물 자국을 본 뒤로 그 사슬은 진호의 눈에 더 이상 금이 아니라 쇠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흐렸던 하늘에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무릎이 쑤시는 날이면 늘 그랬습니다. 2층 안방에 불이 꺼지고 말순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까지 진호는 아이들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진호가 흐엉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호가 밤마다 속삭여준 계획을요. 흐엉은 잠든 아이들을 한 명씩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큰아이를 진호가 안았고
작은 아이를 흐엉이 업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이들의 옷 몇 벌과 기저귀, 그리고 흐엉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베트남 가족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숨이 멎을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진호는 이 집의 어느 계단이 소리가 나는지 30년 넘게 살면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과 일곱 번째 계단을 건너뛰고 벽 쪽으로 붙어 내려왔습니다. 흐엉은 진호의 뒤를 한 발짝 차이로 따랐고 등에 업힌 작은 아이가 잠꼬대를 할 때면 두 사람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1층 현관에 도착하기 전 진호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미리 써놓은 편지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말순이 준 체크카드와 상가 건물 열쇠를 나란히 놓았죠. 진호의 손이 열쇠를 내려놓는 순간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열쇠를 내려놓는 것은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세계에서 스스로를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안정도 익숙함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었죠.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진호는 조용히 열쇠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카드와 열쇠를 돌려드립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빗소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진호는 미리 불러놓은 택시에 가족을 태웠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흐엉은 뒷자리에서 아이들을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말순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흐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풀려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택시는 서울역으로 향했고 막차 기차를 타고 3시간 뒤 낯선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작은 역 앞에서 진호는 가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역 조명 아래에서 평화롭게 보였죠. 진호는 흐엉을 바라보았습니다. 흐엉도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약간 더 큰 안도. 택시를 타고 빌라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짐이라곤 미리 보내놓은 이불 2채와 냄비 하나가 전부였죠. 진호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새로운 집의 낯선 천장도 아이들의 잠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흐엉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말순의 집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종류의 공기였습니다. 흐엉은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2층 양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낡은 원룸이었지만 이 방에는 말순의 양옥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동네를 돌았지만 42의 특별한 경력도 기술도 없는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 세차장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를 닦고 물을 뿌리고 실내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첫날이 끝났을 때 진호의 손바닥은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42년을 편하게만 살아온 몸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아든 날 진호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17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비 명목으로 주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지만 그 돈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감사를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진호는 젖은 눈으로 그 돈을 세고 또 세며 생전 처음 자기 힘으로 번 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말수는 이상한 고요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흐엉의 부엌 소리가 없었죠. 2층에서 내려온 말수는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체크카드, 건물 열쇠, 그리고 편지 한 장. 말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텅 빈 집안에서 말순의 외침이 메아리쳤습니다. 모든 방을 뒤지고 마당을 돌고 골목까지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파출소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죠. 성인의 자발적 이주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파출소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을 찾아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죠. 아들을 사랑해서 찾는 것인지 자신의 왕국을 잃은 것이 분해서 찾는 것인지 아마 말순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커튼 사이로 옆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숙의 집에서는 여느 토요일처럼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 경숙의 아들이 어머니 밥 많이 드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 말수는 커튼을 꽉 잡아당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그 소리를 흉내낼 가족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왕국의 여왕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집념이 두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극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호 가족이 사라진 뒤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려줄 밥상도, 감시할 며느리도, 참견할 아들의 일과도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말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흥신소에서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기는 며칠째 조용했습니다. 노인정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죠.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돌았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말순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를 거라는 걸 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이든 조롱이든 말순은 둘 다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숙의 얼굴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그 침묵이 말순에게는 어떤 독설보다 날카로울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고 말순의 양옥마당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낙엽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드디어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아드님의 소재지를 확인했습니다. 말순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흥신소 직원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소도시 이름을 말했고 진호가 그곳의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허름한 빌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죠. 명품 가방에 통장과 도장을 챙겼고 택시를 불러 곧장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과 집착이 한데 뒤엉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인생을 통째로 쏟아부어 키운 자식인데, 이건 배신이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순을 말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소유욕이 어디서부터 다른 것인지 말수는 평생 구분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3시간 뒤 택시가 소도시의 세차장 앞에 멈추었습니다. 말순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강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간판,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말순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세차장 안쪽에서 호스를 들고 차를 닦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등판이 물에 젖어 있었고 팔뚝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진호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기억하는 진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더 넓어 보였고 자세가 더 곧았습니다. 소파에 늘어져 TV만 보던 그 축 처진 등이 아니었습니다. 진호야. 말순의 외침에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진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호스에서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것도 모른 채 진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세차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앞에 선 말수는 아들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꼴이야. 강남에 건물 가진 집 아들이 남의 차나 닦고 앉아있어? 세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죠. 진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차장 뒤편 주차장에서 두 모자가 마주 섰습니다. 말수는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건물 지분도 약속대로 넘겨줄 테니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것을 진호는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죠. 어머니도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말순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진호의 눈빛은 세차장에서 물에 젖은 채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말순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분노로 안 되면 눈물로. 이것은 수십 년간 아들에게 통했던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없이 석 달을 혼자 살았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엄마가 죽을 것 같았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진짜였을 겁니다. 석 달간의 외로움은 연기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로 아들의 의지를 꺾으려 한다는 점에서 말순의 사랑은 언제나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여전히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돌려 멀리 빌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흐엉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베트남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게 된 아내. 진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물이 뚝 멈추었고 눈빛에서 섬뜩한 것이 번뜩였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말순은 빌라 건물 입구로 달려갔고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진호가 뒤늦게 쫓아갔을 때 말순은 이미 옥상 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말순은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층 높이의 옥상에서 바라본 아래는 아찔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으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순의 비명이 빗속을 갈랐습니다. 빌라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고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래층에서 흐엉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옥상 위에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죠. 흐엉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안 들어오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말순의 손가락이 난간을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겁을 먹는지, 얼마나 빨리 무릎을 꿇는지 지켜보려는 계산이었죠. 말순의 한쪽 눈이 아래의 진호를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한 발짝씩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연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두려움과 슬픔이 흘렀지만 그 아래에는 석 달간 세차장에서 벌어먹으며 단단해진 사람의 결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려오세요. 돌아온다고 해. 돌아온다고 하면 내려갈 거야. 진호는 3미터쯤 거리를 두고 멈추었습니다. 비가 두 사람 사이를 쏟아졌습니다. 진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돌아갈게요. 말순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승리의 빛이었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고 난간을 잡았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줄 알았어.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호가 다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안쪽으로 이끌었고 옥상 문 앞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말순은 이미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검진을 받으며 괜찮다. 아들이 데리러 왔으니까 괜찮다고 되뇌었죠. 말순은 그날 밤 근처 호텔을 예약하며 진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오라고, 함께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요. 진호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그 대답에 완전히 안심하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알겠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오른손이 뒤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요. 호텔로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호텔에서 잠든 사이 진호와 흐엉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난 2달간 이 좁은 원룸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신뢰가 어떤 말보다 단단한 합의를 만들어 놓고 있었으니까요. 흐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도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탈출을 위한 완벽한 공모가 그렇게 무언의 끄덕임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었습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든 밤이었죠. 아들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집은 예전처럼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아직 입꼬리에 남아 있었죠. 호텔을 나선 말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진호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벌써 머릿속으로 서울에 돌아간 뒤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먼저 흐엉에게 각서를 다시 쓰게 해야 하고 진호의 통장을 다시 관리해야 하고 노인정에 나가서 아들이 효도하러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퍼뜨려야 합니다. 경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진호가 결국 돌아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라고 경숙 앞에서 당당하게 웃어줄 생각에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택시가 빌라 앞에 멈추었습니다. 말순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진호의 방 앞에 도착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깊이 자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말순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말순은 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말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텅 빈 방이었습니다. 이불이 사라졌습니다. 냄비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옷가지도, 흐엉의 가방도, 진호의 작업복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먼지와 고요만이 깔려 있었죠.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현관 문턱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두 눈이 방 안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훑었지만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조차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물기 하나 없었고 화장실 수건거리도 비어 있었고 베란다 창문만 반쯤 열려 아침 바람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말순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알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옷가지라도 남겨두고 갔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지워버린 것처럼 이 방에서 진호 가족의 존재 자체를 증발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빌라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3층 사람들이 언제 나갔느냐고. 주민은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쯤 계단에서 소리가 나서 창을 열어보니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고요. 차가 한 대 와서 그들을 태우고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고요. 새벽 4시. 말순이 호텔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안심하고 잠든 그 틈을 노린 것이었죠. 어머니의 승리감이 가장 깊은 잠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걸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세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에게 진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죠.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 씨가 어젯밤 전화로 사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그것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부동산에도 가보았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진호가 일주일 전에 이미 방을 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말순이 이 도시에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그것을 마지막 명분으로 삼아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말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차장 앞도로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말순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을 틀어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무데도 닿지 않았습니다. 소도시의 텅 빈 도로 위에서 메아리도 없이 흩어져 버렸죠. 서울로 돌아온 말순은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진호가 번호를 해지해버린 것이었죠. 말순은 같은 번호로 수십 번을 걸었습니다. 혹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혹시 실수가 아닐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같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진호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창 명단을 뒤져 번호를 알아내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죠. 어떤 이에게는 사정했고, 어떤 이에게는 화를 냈고, 어떤 이에게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른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저희도 궁금하다고. 말순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접 찾아가 현관 앞에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진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호가 가족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진호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말순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냐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게 부모 잘못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턱없이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흥신소에 다시 의뢰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이름까지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이번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세차장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중간이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가거나 완전히 사라지거나. 진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말순의 양옥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마당의 소나무는 가지가 엉클어졌고 화분의 꽃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쌓이는 우편물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 대문 앞이 어수선해졌죠. 상가 건물 세입자들이 관리비 문제로 전화를 해와도 말순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건물이고 돈이고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말수는 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잠그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봐요. 새벽에 문 여는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나갔지만 그것은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였거나 길고양이가 마당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빈 현관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쓸쓸히 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자신, 어색하게 서 있는 진호, 불안한 눈의 흐엉, 그리고 그 사이에 앉은 어린 아이들. 말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경숙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인정에서 자랑하기 위해, 남편의 영정 앞에서 뿌듯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 작품 속의 사람들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차렸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진호를 잘 키웠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수는 영정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왜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느냐고. 영정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얼굴 그대로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 미소가 위로인지 책망인지 말순에게는 더 이상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30년에 걸쳐 쌓아온 완벽한 인생이라는 성은 이제 주인만 남긴 채 텅 비어버렸습니다. 재산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상가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고 통장에는 쓸일 없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이, 그 건물을 물려줄 사람이,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 홀로 남겨지는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건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말순 자신도 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 처음 1년은 매일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2년째가 되자 무뎌졌고 3년째가 되자 무뎌진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낫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감각을 앗아간 것이었죠. 말순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소파에 앉고 TV를 켜고 TV를 끄고 소파에 앉아 있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 그 사이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 날이 많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이 쌓여갔고 싱크대에는 혼자 먹다 망국 그릇이 이틀째 그대로 놓여 있기도 했죠. 이 넓은 양옥에서 말순이 사용하는 공간은 거실 소파와 안방 침대, 그리고 화장실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문이 닫힌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흐엉이 쓰던 방, 아이들이 뛰어놀던 방, 진호의 방. 말순은 그 방들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순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문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나갈 이유가 없어져서였습니다. 노인정의 어르신들은 한동안 말순의 안부를 물었지만 말순이 전화도 받지 않자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 갈 때 마주치는 이웃이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말순은 잘 지내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세 글자가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말순의 움푹 파인 눈과 구겨진 옷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집 경숙의 삶은 여전히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해졌죠. 경숙의 손주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경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주의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말순은 커튼 사이로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독서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커튼을 닫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숙을 미워할 힘마저 바닥난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말순은 거실의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말순이 기억하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숱이 빠져 두피가 비치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볼 위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눈 밑의 그늘은 세월이 칠한 그림자처럼 짙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말순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를 향한 불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집착이든 경숙을 향한 질투든 세상을 향한 오기든. 하지만 지금 거울 속 눈에는 아무것도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말순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허공에 던진 말이었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그 질문을 수백 번은 되뇌었을 겁니다. 매일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매일 아침 빈 식탁 앞에서, 매일 오후 텅 빈 거실에서.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질문의 답을 진지하게 찾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순의 마음속에서 그 질문은 진정한 물음이 아니라 항변이었으니까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은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다. 라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집착을 여전히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으니 그것이 사랑이고 며느리에게 밥을 먹이고 지붕을 씌워주었으니 그것이 은혜이고 손주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였으니 그것이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통제가 보살핌이고 감시가 관심이고 구속이 보호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벽은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벽에 금이 가고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지만 말순은 그 금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체부가 대문 앞에 소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말순이 받는 우편물이라곤 상가 건물 관련 고지서와 은행 명세서뿐이었기에 소포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상자는 작았습니다. 손바닥 2개를 나란히 놓은 것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발신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보낸 주소도 없었습니다. 우체국 소임만 찍혀 있었는데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완충제 사이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말순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호, 흐엉,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순의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고 작은 아이는 엄마의 허리께까지 자라 있었죠. 2 아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가 보이는 큰아이의 웃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작은아이의 웃음. 그 웃음들은 진짜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웃음이었습니다. 흐엉의 얼굴이 말순의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흐엉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집에서 날마다 꺼져가던 그 눈이 사진 속에서는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죠. 흐엉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손의 모양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습니다. 볼이 타서 검어졌고 이마에 잔주름이 생겼고 서울에서 말끔하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진호의 눈이 그 눈이 말순을 멈추게 했습니다.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던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던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진호의 눈에는 자기 발로 서 있는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작은 방에서 사는 삶이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되지 못하고 입술 위에서 부서졌죠. 말순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혹시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을까? 전화번호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은 하얗기만 했습니다. 소포 상자를 다시 뒤져보았지만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줄, 메모 한 장 없었습니다. 진호가 이 사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에게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안심을 주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호 자신도 확실히 모르는 채로 보냈을 겁니다. 다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기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겠다던 결심에 금을 내며 사진 한 장을 붙인 것이겠죠.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위에 떨어졌고 말순은 황급히 소매로 사진을 닦았습니다. 이 사진이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회한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울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에 내가 없다는 것. 내가 만들어준 가족인데, 내가 돈을 들여 성사시킨 결혼인데, 내가 키운 아들인데, 저 행복한 사진 어디에도 나는 없다는 것. 말순의 눈물은 그리움이 아니라 박탈감이었고, 뉘우침이 아니라 여전한 소유욕이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은 말순은 다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포의 우체국 소인을 추적해달라고, 이번에는 반드시 찾아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수화기를 내려놓은 말순의 눈에 오랜만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빛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집착의 잔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TV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무엇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꺼진 TV 화면에 거실이 비쳤습니다. 비싼 가구, 감나가는 그림, 화려한 조명,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소파에 홀로 웅크린 늙은 여자의 그림자. 말순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이 넓은 거실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크기였죠.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영정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도착한 사진 한 장이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40대의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고 가족 사진 속 말순만 웃고 있었고
새 사진 속에서는 말순을 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세 장의 사진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진짜 웃음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이었을 뿐인지도요. 하지만 그 생각은 새벽 어스름처럼 희미하게 스치고 지나갔을 뿐 말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말순은 다시 흥신소의 전화를 기다릴 것이고 다시 대문을 열어둔 채 잠들 것이고 다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질문, 변하지 않는 대답, 변하지 않는 하루. 그것이 말순에게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거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넓은 양옥, 돈은 있지만 쓸 곳이 없는 통장, 그리고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말없이 응시하는 한 여자. 사랑이라 불렀던 집착의 끝에서 말순이 마주한 것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자신만 갇혀버린 처참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정말로 나쁜 어머니였을까요? 30년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악물고 살아온 세월, 그 무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워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어딘가에서부터 길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렇다면 진호는요? 효도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남자에게 도망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식을 놓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한 걸까요?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던 아들이 너무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짧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